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우일축산약품의 박상언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요, 제 덴마크에서 농장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최고의 양돈 선진국이라 불리는 덴마크가 어떤 시스템과 매뉴얼을 활용해서 최고가 되었는가에 대해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제가 농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에서는 전자공학과를 전공했었습니다. 그 전자공학과 중에서도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서 인공지능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 양돈업계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양돈업계에 대해서는 모르는 전자공학도였기 때문에 이 양돈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한국의 모돈 2,300도 규모의 기업 농장에 신입 공채로 들어가서 13개월 동안 직접 일을 하면서 이 양돈업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입 공채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농장 안에서는 외국인 직원들보다도 더 초보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외국인한테도 배우고 또 농장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을 통해서 이 양돈을 13개월 동안 배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13개월의 이 양돈 생활을 마친 후에 덴마크가 세계 최고의 양돈 선진국이라는데 어떻게 정말 하고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제가 알아봤을 당시에 이 덴마크 달룸 농업경영대학에서 20주라는 긴 과정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달룸대학교에 다녀오신 분들이 몇 분 이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0주의 긴 과정은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길게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열렸냐 하면은, 이게 그냥 열린 게 아니고 대만의 NPUST라는 축산으로 유명한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축산학과의 석사과정인 학생들, 그리고 또 수의사면서도 수의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말하자면 이제 덴마크의 엘리트 축산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만에서 전액 국비를 지원해서 오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20주 동안 오로지 양돈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20주에 이제 덴마크에서 생활하면서 달룸대학에서 이론 교육을 배우고, 또 이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이론이 현장에 어떻게 되고 있고 또 현장에서 실습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6주 동안 덴마크 농장에서 직접 실습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론은 이렇지만 현장에는 또 다른 부분이 있고, 또 덴마크인들이 어떻게 이 직원들을 관리하고, 또 제가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으로서 이 농장에서 내가 어떻게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근데 이게 20주 과정이 거의 한 학기의 과정이기 때문에 덴마크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또 이 농장에 실습을 했는 내용을 바탕으로 농장장이 저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농장의 경험을 레포트를 써서 제출해서 이 4가지를 바탕으로 성적을 매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대만 학생들 사이에서 1등을 차지해서 수석으로 수료를 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20주의 과정을 다 마치고 수료를 하고 대만 학생들은 다시 대만으로 돌아갔는데, 저는 이 한켠으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6주 동안 한 농장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덴마크 농장을 잘 알게 되고 또 이 생활을 확실히 배울 수 있었지만, 이 농장이 이제 종돈장이고 꽤나 이 성적이 좋고 시설이 좋은 농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덴마크 돼지가 아무리 좋다 해도 이 시설이 좋기 때문에 더 잘 크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 그래서 시설이 열악하지만 성적이 좋은 농장도 궁금했고, 또 다른 농장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아서 약 2개월 동안 이 아주 시설이 열악하고 질병 상태가 안 좋은 PS 농장부터 또 굉장히 우수한 종돈장까지 4개소를 더 추가 실습을 하고 그렇게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제 소개를 마치겠고요. 그래서 덴마크가 왜 세계 최고 양돈 선진국이라 불리는가? 이 생산성을 보시게 되면 PSY가 유럽이 이제 굉장히 높다고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도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덴마크는 PSY가 현재 평균 34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잘한다는 네덜란드보다도 PSY가 2두 가까이 높아서 단연 이 글로벌 리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 양돈의 평균 생산 성적을 살펴보면요,
제가 옆에 이제 번역해 놓은 부분은 이 표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의 내용을 번역을 해 놓았고, 그리고 이 표는 이제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덴마크 양돈의 평균 생산 성적입니다. 그래서 보면 역시 PSY 34도를 하는 어마어마한 생산 성적답게 이 실산자 수부터 평균 17.9도를 낳고 있습니다. 모돈에 젖은 14개밖에 없는데 한 마리당 평균적으로 거의 18도에 되는 자돈을 낳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PSY가 평균이 34도이지만 현재 가장 우수한 농장들 같은 경우에는 PSY가 40도가 이미 2020년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농장 안에서도 이 가장 잘하는 농장과 또 평균과 하위 농장들 간의 그 격차가, 관리의 격차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 성적을 보면 덴마크 양돈의 생산성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습니다. 이 덴마크 양돈이 단순히 환경이 이제 좋아서 꾸준히 성적이 올라온 게 아니라 덴마크도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규제가 많았습니다. 2010년에 뭐 항생제 저감이라든지 2013년부터 시행된 동물 복지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꾸준히 생산 성적을 개선해 왔다는 게 아주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분명히 환경이 작용을 합니다. 이 한국보다 유리한 점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가장 큰 골칫거리이고 요즘 가장 큰 화제거리인 이 분뇨 처리 같은 경우에 덴마크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먼저 법적으로 덴마크에서는 이 농장에서 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9개월치 분뇨를 저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농장에서 이 탱크에 바로 분뇨를 계속 모읍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부숙을 시키고 논밭에 바로 살포를 하면 처리가 끝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살포할 논밭이 없는 농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핫한 이슈인 이 바이오가스 시설, 덴마크에서는 바이오가스 시설이 공공처리 시설로 대부분 대규모화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농장과 계약을 해가지고 매주 트럭이 와서 분뇨를 받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처리를 할 수 있어 아주 손쉽게 해결하고 있고요. 또 분뇨 처리가 잘 되고 또 방역적으로 신경을 잘 쓰다 보니 이 질병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알다시피 PED, 청정국이고 그리고 물론 PRRS나 마이코플라즈마 등 질병은 있으나 대부분 안정화된 상태로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날씨가 저희와 차이가 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날씨가 여름, 겨울 되면 워낙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덴마크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좀 덜 덥고 시원하면서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또 겨울에는 덜 춥고 그리고 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연교차가 뭐 50도씩 이렇게 난다고 하는데 덴마크는 20도 안팎에서 밖에 연교차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여름에는 덜 덥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좀 편하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또 덜 춥기 때문에 환기적으로나 뭐나 저희보다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다시피 유럽에 가장 뛰어난 이제 기자재 시설 회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이거 덴마크 역시 환경이 좋아서 돼지를 잘 키우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돼지 다 잘 키우고 천국이겠다 생각하겠지만 그들도 말 못할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돈가가 아주 낮다는 건데요. 이 덴마크 양도는 수출에 대부분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이 500만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돼지를 많이 생산해내도 자국 내에서는 다 팔 수 없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돈가는 최근에 이제 2013년에 오면서 이 유럽의 돈가가 계속 오른 상태인데 그 오른 상태에서도 저희와 비교했을 때 2배가량 차이 나는 2,400원 정도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덴마크 하면은 저희가 이 양돈을 제쳐놓고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바로 이 행복의 국가, 복지의 국가 덴마크입니다. 그렇다 보니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데요. 인건비가 얼마나 높냐면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 직원을 데려올 때 비자가 한 4년 10개월 정도 나옵니다. 근데 덴마크 같은 경우에 외국인 직원을 고용을 할 때 비자가 처음에 1년 반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1년 반밖에 안 나오고 이제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연장을 하게 되면 2년 반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이 외국인 직원의 최저 월급이 4,000유로가 넘어야 됩니다.
이 4,000유로가 환산을 하면 한국 돈으로 거의 600만 원 되는 월급이기 때문에 지금 돈가는 굉장히 낮은데 인건비는 엄청나게 높아서 농장을 운영을 하려면 아주 최소의 인력으로밖에 구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육돈을 출하하고 나면은 지금 덴마크에서 한 마리당 버는 돈이 거의 15,000원 밖에 안 나오고요. 그마저도 이제 이자를 내고 또 유지비, 감가상각비를 생각하면 지금 양돈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이 덴마크의 실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덴마크 농장이 이런 한계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이제 해결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생산성 향상입니다. 이 15,000원 밖에 벌지 못한다면 어쨌든 최대한 많이 팔아야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현재 실산자 수가 17.9두나 나오는 초다산성 모돈을 개량을 하였고 그 새끼가 나와서 출하까지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생산 성적을 향상시켜서 PSY가 평균 34두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평균 34두라는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덴마크 양돈 농가들이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 담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PSY가 34두가 되고 또 실산자 수가 17.9두가 되니까 더 이상 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건 좀 무의미하다. 이게 사연자 수를 더 늘려서는 또 폐사율도 같이 높아지고 관리에 이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최근 한 3에서 5년 동안 가장 집중적으로 이 개량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사료 효율입니다. 이 돼지가 생산하는 데 있어서 원가의 70%가 사료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도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료비를 줄이면 어쨌든 생산비를 줄일 수 있다 보니까 더 이익을 남길 수 있겠죠. 그래서 돼지가 이제 사료 요구를 개선하고 또 일당 증체량을 개선해서 최대한 빨리 먹고 빨리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이제 이 양돈 연구의 주제가 한돈의 뉴 패러다임, 소통, 시스템, 그리고 스토리인데요. 이 소통과 시스템, 그러니까 즉 인력 관리입니다. 이 덴마크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인건비가 매우 높아서 최소 인력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 최소 인력으로 최대 효율을 내기 위해서 린 매니지먼트라는 인력 관리 모델을 도입을 합니다. 이 린 매니지먼트가 뭐냐 하면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회사에서 개발해낸 인력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거를 최대한 인력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농장에 접목하고 있는 게 바로 덴마크입니다. 그래서 린 매니지먼트가 무엇이냐? 린 매니지먼트는 모든 낭비를 줄여서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낭비라면 저희가 일할 때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료의 낭비, 뭐 물의 낭비, 시간의 낭비, 이런 다양한 낭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키포인트는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자는 겁니다. 아까 양돈 생산 성적에서 보셨듯이 덴마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 규제 속에서도 개선을 해왔습니다. 이게 바로 이 린 매니지먼트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할 때 더 열심히 막 으쌰으쌰 더 많이 해보자 이게 아니고 일을 더 똑똑하게 잘 해보자는 게 린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 인력으로 근무를 한다는데 도대체 어떻냐? 덴마크 근무 환경을 보겠습니다. 덴마크는 법적으로 주 37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오전 6시 반에 출근을 하며 오후 2시 반이면 다 퇴근을 합니다. 모두 다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농장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뭐 하루에 8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4일 일하면 32시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금요일은 그냥 오전에만 하고 다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일했던 한 농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 7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2시 15분에 퇴근을 했었고요. 그래서 덴마크의 대부분의 농장이 늦어도 3, 4시 전에는 모두 다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근무 시간만큼 휴식 시간도 짧게 가져가는데요. 오전 9시에 30분 한 번 가지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30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점심시간 때 식사까지 다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던 800두 규모농장 같은 경우에 직원 단 5명만이 일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근무 환경을 봤을 때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시간에 일하고 또 직원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 덴마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을 해오고 있고 생산성을 향상을 시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덴마크에 있을 때 이제 한국에서 연수를 오시는 분들께서 가장 인상 깊게 보는 점이 뭐였냐면, 야, 덴마크 직원들은 일을 어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리고 직원 하나하나가 다 아주 숙련된 이 매니저만큼 아주 다 고급 인력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바탕이 되는 게 이 37시간 동안 하루에 뭐 7시간밖에 근무를 하지 않고 3시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일을 다 마치려면 첫 번째로 바쁘게 하지 않고선 일을 다 끝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외국인 직원이 1년 반을 일하고 그 다음에 연장을 하게 되면 월급을 당장 600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아주 숙련된 인원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덴마크에서 어떻게 인력 관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농장에 출근을 하게 되면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사를 들어가면은 저희를 반겨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화이트보드입니다. 이 화이트보드가 뭐냐 하면 여기 중간에 이 직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조슈아는 오늘 모든 사료를 주세요. 그리고 거세를 하세요. 백신을 하세요. 이렇게 각 직원들이 할 일들이 그날마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출근하자마자 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구나. 그리고 또 이 일을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 일이 나에게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대충 할 수도 없고 이 일의 결과가 누가 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 농장장이나 아니면 팀장이 아, 이런 부분이 부족했으니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같이 일하면서 더 빠르게 숙련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압니다. 만약에 이제 조슈아가 사료를 다 주고 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았을 때 아, 나는 이제 내일 다 했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해서 뭐 어디 숨어가지고 쉬거나 이 땡땡이를 치는 게 아니라 아, 다른 직원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누가 바쁘겠구나 이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직원한테 가서 일을 도와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농장의 하루 일과가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착착착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일을 분배하는 것도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 막 적어서 하면은 일에 빵꾸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 농장에서는 표준 작업 지침서 SOP라 해서 이렇게 농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매뉴얼로 만들어 적습니다. 이때 SOP를 어떻게 작성하냐 하면 뭐 분만사로 치면은 분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시간 단위로 그리고 요일 단위로 다 적습니다. 그리고 덴마크는 이제 주 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토, 일, 요일은 일을 최대한 간단하게 해야 되고 또 직원도 출근하는 직원이 뭐 1명 내지 2명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 토, 일, 요일의 일을 아주 잘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SOP를 통해서 린 매니지먼트가 모든 낭비를 줄여서 지속적인 개선을 하자였는데 모든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이제 시간 낭비가 어떤 데서 발생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아, 이걸 딱 적어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과하게 인력을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일의 우선순위가 사실 1번은 이건데 2번이 되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농장의 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일들이 거의 매일 반복되는 일입니다. 사료를 주거나 뭐 입질 사료를 주고 대용료를 주고 또 돈분을 치우고 거의 70% 반복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 SOP를 바탕으로 SOP를 다시 한번 분류를 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매일 반복되는 일을 이 분류를 해가지고 적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게 매일 반복되는 일인데 크게 챕터를 정합니다. 오전 관리, 그리고 분만 체크, 그리고 자동 처치 등으로 다 적어 분류를 한 다음에 그리고 오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적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벽에 붙여 놓으면은 이 초보 직원이 오더라도 이걸 보면서 아,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이 끝나면 어떤 일 해야 되는지 바로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농장에서 일을 해보시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외에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알려주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덴마크는 토요일, 요일 날 직원 한두 명만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 두면은 만약에 자동차 직원이 분만사까지 토요일, 요일 날 점검을 해야 된다면 이 매뉴얼을 보고 뭐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전에 적었던 SOP를 보면서 오늘은 이거 하고 퇴근하면 되겠구나 딱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일 반복되는 일 제외하고 반드시 그 요일에 완료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분만사에 분만 대기돈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다양한 일들이 또 요일별로 특징적인 일들이 있는 것을 또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남는 시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위에 두 개의 일을 마치고 난 후에 어떤 일을 할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거나 뭐 그냥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남는 시간에 이제 또 중요한 아까 전에 SOP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적혀 있는 게 잘 안 보이네요. 이 가장 밑에 줄에 이제 적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반드시 동료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달룸대학교에서 이론 수업을 듣다가 실습을 나갔을 때 덴마크 선생님이 이제 이 덴마크의 일 문화를 알려주고 농장에 갔을 때 유의사항 이런 걸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뭐 돼지 잘 몰라도 된다. 그럼 뭐 농장 경험 없어서 미숙해도 되고 질문 많이 하고 좀 그래도 된다. 하지만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다른 사람이 일할 때 반드시 그걸 도와줘야 된다. 이 덴마크에서는 다른 직원이 일하는 거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쉬거나 내가 편한 걸 찾으려고 하면은 이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덴마크에는 지금 이 직원들을 도와주는 문화가 딱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이제 연수를 갔을 때 봤을 때 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이제 농장의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에서 이 데이터 전산 기록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거의 모든 농장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뭐 농장장님이 어르신이든 뭐든 상관없이 전부 다 컴퓨터를 활용해서 전산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산을 기록할 때 가끔 이제 성적이 안 좋아질 때 이 수치를 정확하게 적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는 잘하든 못하든 기록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비육돈 팔아봤자 15,000원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 기록을 정확하게 하고 그걸 바탕으로 정확히 진단을 해서 그걸 개선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개선을 하지 못하는 순간 이 농장에 존폐의 위기가 서기 때문에 이 기록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할 때 사실 귀찮은 부분이 저희가 현황판에 적고 또 종이에 적어오고 또 그걸 컴퓨터로 옮겨 적습니다. 그래서 일이 2번, 3번 되고 또 그 받아 적는 과정에서 숫자 하나 잘못 적고 그러면서 실수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덴마크는 지금 이 전산 기록이 휴대폰에 연동이 되어 있어서 휴대폰 가지고 만약에 교배를 마쳤다. 그러면 바로 휴대폰에 입력을 따다닥 해서 그게 컴퓨터 전산 시스템에 연결돼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KPI 핵심 성과 지표를 작성을 합니다. 이 핵심 성과 지표는 본사에 이제 가장 잘 보이는 곳이나 아니면은 직원들이 다 지나다니는 복도에다가 설치를 해서 이 화이트보드에다가 첫 줄에는 목표치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별로 핵심 성과 지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작성을 합니다. 이때 달성을 했으면 초록색, 못했으면 빨간색을 해서 외국인 직원, 제일 말단 직원이더라도 항상 지나다니면서 우리 농장이 지금 성적이 어떻구나, 현황이 어떻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하는 이 힘이 길러지고 또 내 농장을 계속 관심 있게 보면서 이 농장의 성적이 단지 팀장님만의 일이 아니라 나의 목도 중요하구나를 느끼면서 이 직원들이 끊임없이 생각하는 이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덴마크가 소통을 이제 굉장히 잘하는데 이 소통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스탠드업 미팅입니다.
이 스탠드업 미팅이면 그냥 미팅이지 왜 스탠드업 미팅일까? 이 미팅을 진행할 때 주 1회 뭐 보통 월요일 날 이제 오전에 진행을 하고요. 시간은 짧게 합니다. 20분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스탠드업을 하는 이유인데요. 이 회의할 때 저희가 앉아서 얘기하면은 말이 길어지면 30분, 40분, 1시간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게 일어서서 일부러 불편한 자세로 미팅을 해가지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스탠드업 미팅이고요. 이 스탠드업 미팅을 할 때 이제 아까 핵심 성과 지표를 적은 화이트보드 앞이나 아니면은 주간 번식 현황판 앞에서 이제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전 직원들이 다시 한 번 더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팅을 하는 동안 이 의제가 한 3개 정도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있었던 특이사항.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고 해서 이번 주에 이것 좀 잘하자. 그리고 이번 주에 특이사항, 뭐 어떤 직원이 휴가를 나갔고 또 어떤 행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번째가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발견했던 낭비 요소에 대해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스탠드업 미팅을 할 때는 단순히 농장장이나 농장주가 공지를 전파하거나 일장 연설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농장장이나 농장주님은 이 얘기를 경청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단 직원, 심지어 외국인 직원들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아 이런 점이 불편했다. 그리고 정말 일하면서 발견했던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도 얘기를 나눕니다. 그렇게 이제 이 말단 직원들의 얘기를 농장주가 들어주고 농장장님이 들으면서 또 개선이 되는 걸 보면서 이 직원들이 아 그냥 난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이 농장에 소속되어 있는 일원이고 또 내가 이 농장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야겠다는 주인의식이 같이 생깁니다. 저도 덴마크 농장에 일할 때 뭐 덴마크어 알아듣지를 못하지만 이렇게 스탠드업 미팅에 참가할 때마다 아 왜 이 덴마크 직원들이 이 소속감을 느끼고 또 이 농장이 자기 것처럼 열심히 하는가를 봤을 때 아, 이 스탠드업 미팅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스탠드업 미팅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긍정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줍니다. 그 만약에 이제 성적이 어디 빵꾸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된다 할지라도 좋은 부분을 더 많이 얘기하고요. 혹시나 그 직원에게 문책을 하거나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이 직원이 뭐 기분이 상하거나 그러지 않고 또 다른 직원들한테 뭐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주간 번식 현황판 앞에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 주간 번식 현황판을 이런 식으로 이제 21주간의 내용을 다 종이를 붙여가지고 작성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장의 직원들이 이거를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혹시 그 주차 옆에 색깔로 칠해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 색깔을 보면은 29주차에는 파란색, 그리고 28주차에는 빨간색, 그리고 27주차에는 초록색이 되어 있고요. 다시 26주차에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으로 3주 단위로 색깔이 돌아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주마다 번식과 관련된 내용, 바로 발정에 관련된 표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덴마크에서는 3컬러 시스템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 보통 발정 체크나 교배 체크 할 때 파란색이나 빨간색 스프레이로 등에 자주 칠합니다. 근데 여기서 색깔 하나 더 추가해서 뭐 초록색, 노란색이든 하나만 더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1주차에 교배랑 발정 체크를 할 때 모든 그 교배가 오고 발정이 온 모돈을 빨간색으로 칠을 합니다. 그리고 2주차가 왔을 때는 발정이 오고 교배를 하는 모돈을 전부 파란색으로 칠하고요. 3주차는 초록색으로 합니다. 그러면 4주차 되면은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오면서 이 재발정 주기에 딱 맞게 색깔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 이 번식이나 발정의 얘기를 할 때 아 지금 29주차니까 26주차 되지 열심히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고요. 거기도 외국인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는 빨간색 주차다. 그러니까 빨간색 돼지들을 유심히 봐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외국인 직원들이 이제 새로 들어오는데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런 직원들과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3컬러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훨씬 수월하게 발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보돈 등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3컬러 시스템을 사용해서 구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의문이 들 겁니다. 아니 그럼 후보돈 같은 경우에는 군사시설에 있어가지고 이거 등 다 지워질 텐데 그러면 이제 현황판에다가 이렇게 색종이 하나 걸어가지고 색을 표시해주고 파란색이 몇 마리 있고 뭐 초록색이 몇 마리 있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 이게 뭐 아주 디테일하게 보자는 것보다 빨간색 주차에는 빨간색에 조금 더 신경을 쓰자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만 걸려져 있으면 이제 이 돈방에서 일을 할 때 아니면 돈분을 긁을 때 한 번이라도 대지를 더 관심 있게 이제 볼 수 있는 효과를 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3컬러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일단 모돈 재발정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 일수를, 비생산 일수를 줄이는데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후보돈 같은 경우에는 첫 발정을 체크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발정을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첫 발정된 이제 빨간색으로 체크하면은 그 다음에 또 다시 빨간색 주차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 주에 이제 후보돈사에 일할 때 더 유심히 보면서 발전 관리를 용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이용하는 게 사실 저희 실생활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오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 도로의 유도선이 만들어짐으로써 사고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죠. 제가 이 고속도로 사진 보면 항상 이게 돈사랑 좀 비슷한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현황판이 바로 이 간판처럼 이 표지판처럼 다 이미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도 이 현풍에 가는 곳이 여기 다 적혀 있지만 이게 있음에도 사고는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색깔을 칠했을 뿐인데 사고율이 굉장히 늘고 실수가 이제 줄어드는 실생활에서도 도움받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주유소 같은 경우에서도 이 휘발유 차에 경유를 넣게 되면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가 있을 것 같은 부분에는 항상 이제 색깔을 달리하면서 저희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는데 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모돈 현황판이 색깔이 아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돈 같은 경우는 이제 순종 모돈 중에서도 인덱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순종 교배를 해야 되는 그런 모돈인데 만일 직원들이 종부를 하다가 실수를 하게 돼서 잡종 교배를 하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치게 되겠죠. 그래서 주유를 잘못하면 손해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예 이 현황판 색깔부터 달리해서 직원들이 종부를 잘못하다가도 현황판을 보고 아차 이게 순종이구나 바로 눈에 띌 수 있도록 실수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효과들이 행동 경제학 용어로도 있습니다. 넛지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넛지가 뭐냐면은 팔꿈치를 쿡 찌르듯이 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을 시킬 때 너 순종 교배할 때 잡종 교배하면 절대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말해봤자 실수는 줄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넛지 효과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 직원들이 무의식 중에서 이 색깔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신경이 더 가게 되고 또 딱히 내가 더 집중한 건 아닌데 더 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네, 그리고 이 현황판을 또 한번 살펴보면은 덴마크의 또 소통 도구를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이 밑에 빨래 집게가 걸려 있는 거 보이십니까? 덴마크에서 이 빨래 집게도 굉장히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빨래 집게가 이제 하나 밑에 걸려 있는 경우는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종부를 하지 않은 모돈들입니다. 그래서 종부를 하지 않은 모돈들이기 때문에 이 빨래 집게를 벗어 한 번 더 신경 쓰게 하도록 빨래 집게를 걸어놨고요. 두 번째 이제 사진 보면은 빨래 집게 2개 걸려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한 개를 봤을 때 종부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모돈이었는데 이 모돈을 이제 보다 보니 이 발정의 징후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아직 발정은 뚜렷하게 오지 않은 모돈 같은 경우에는 2개를 설치해서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파란색, 빨간색으로 또 다른 빨래 집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분만사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빨래 집게를 이용해서 이 모돈은 이제 대용료를 먹여야 하는 모돈이라는 표시고요. 그리고 빨간색 빨래 집게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하는 모돈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요일 날 분만사 직원이 이 모돈을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 치료를 하고 빨간색 집게를 딱 걸어둡니다. 그러면은 토요일 날 와서
뭐 자동사 직원이라 할지라도 이 빨래 집게를 보고 이 모도는 치료를 해야 되구나 해서 치료를 해서 일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면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이 죽사료나 뭐 대용류 또 뭐 백신을 찌를 때 보면은 이 배합이 영 안 맞게 만들고 또 이 백신의 이 용량을 잘 안 지켜서 여과가 안 나오는 그런 큰 사고도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 실수가 일어날 것 같은 부분에 전부 다 대문짝만하게 이 어떻게 하는지 매뉴얼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수인 같은 경우에는 죽사료를 만드는 레시피를 적어 둔 거고요. 그래서 죽사료 만드는 이제 수돗물 앞에 120리터의 뜨거운 물에 어떻게 하는지 적어두면 되고, 그리고 급이는 언제 하는가 7시, 9시 이렇게 내가 전달하고 싶은 정보를 그냥 한번 적어두기만 하면은 어떤 직원이 와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진은 이 돈방에 이제 들어갈 때 이렇게 표를 붙여둡니다. 이 표가 뭐냐 하면 기숙사에서 7주차 때 태어났던 자돈들입니다. 근데 이 자돈들이 7주차에 태어났으면 뭐 17주차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18주차에는 어떤 백신을 놔야 되고 그 주차별로 다 해야 하는 일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방에 들어갈 때 이 돈방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구나 딱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도 1mm인지 2mm인지 다 상세하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마치고 나면 옆에 체크를 표시를 하도록 해서, 만약에 이제 규모가 큰 농장 같은 경우에는 농장장님이 그냥 한번 순찰하면서 이 체크리스트만 봐서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또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린 매니지먼트 얘기를 드렸는데, 린 매니지먼트의 도구 중 하나로 5S라는 거를 린 매니지먼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5S가 뭐냐 하면 정리, 종돈, 청소, 청결, 습관화. 이 일본어를 영어로 했을 때 앞에 S자를 다 따서 만든 게 5S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해볼 때 농장이 이제 정리 정돈이 잘 안 된 농장은 직원들도 어설프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환경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정리 정돈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또 청소 청결 같은 경우에 농장에서 수세를 할 때 정확하게 해야지만 이 질병의 고리를 끊을 수 있고 농장의 방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리정돈 청소 청결을 계속 실천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습관화까지 되는 게 이 5S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또 사용할 때 저희가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내가 지금 벤치를 짜셔야 되는데 쓰려고 보니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찾다 보니 결국 돈사 안에서 찾게 됩니다. 이 직원들이 물건을 사용하고 제때 놔둬야 되는데 그거를 놔두지 않게 되면은 다른 직원의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 이렇게 물건들은 다 각자의 자리가 있도록 하는 걸 강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 때 하나의 팁은 마늘에 망치를 놓아두면은 그 망치 표면 테두리를 따라서 매직으로 한번 그려두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이제 물건을 놓을 때 더 잘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청소 청결 같은 경우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덴마크에서 이 돈사 소독 매뉴얼을 아예 만들어 가지고 수세를 할 때 수세 과정 속에서 이제 비누칠을 반드시 하고 또 수세가 끝나고 소독을 한 다음에 건조하는 과정까지 그 일련의 과정을 매뉴얼로 발부해서 모든 농장이 정확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덴마크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냐 하면 바로 질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한국에서 일할 때나 아니면 다른 젊은 한국인들이 실습을 하거나 처음 농장 생활을 할 때 많이 겪었던 문제가 이게 궁금한데 농장장님께 질문을 하니 바쁘다, 지금 못 알려준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거를 농장장님이 묻습니다. 너 이거 뭐 왜 몰라? 이렇게. 그러면 직원은 더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장의 적응이 더 어려워지고 또 성장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걸 봤습니다. 근데 이 덴마크는 제가 어느 농장을 가든 또 뭐 수업을 듣든 간에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단지 불친절한 답변만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항상 열심히 하고 이 질문을 통해서 직원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덴마크에서는 질문이 들어오면은 절대
지나치지 않고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덴마크 직원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의 제 일화를 이제 들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덴마크 농장에 첫 출근을 했을 때 받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 속의 헤드셋인데요. 그래서 헤드셋을 왜 주냐? 그리고 나 학생인데 너희들 얘기 들어야 된다 하니까 헤드셋을 주면서 그것보다도 마늘에 이제 일하면서 이 모더니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귀가 아프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헤드셋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너 편할 때 껴라. 그리고 여기 이제 라디오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니까 만약에 너가 일하다가 노래 듣고 싶으면 얼마든지 들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에서 이런 작은 사례를 하나를 보더라도 얼마나 이 직원들이 농장에 일할 때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돼지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돼지를 잘 키우기에 앞서서 먼저 사람이 행복한 농장이 되어야 그에 따라 모돈도 행복하고 생산 성적이 개선된다는 것을 이 덴마크의 농장 문화가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인력 관리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면 하나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3시에 퇴근을 해버리면 돼지는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 포유자돈들 같은 경우에 큰일이 날 텐데 어떻게 키울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거를 덴마크에서는 시스템화해서 관리하고 있고, 사실 분만사에 사람이 퇴근을 하더라도 이 최고의 관리자가 이미 있습니다. 바로 자돈을 가장 잘 키우는 거는 모돈인데요. 그래서 이 분만사의 환경을 모돈이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이제 요소가 바로 이 자동 보온방입니다. 저희가 이제 덴마크뿐만 아니라 분만사 온도를 조절할 때 시원하게 18에서 20도를 맞춰서 모돈이 시원하게 해야 사료도 잘 먹고 젖도 잘 나온다 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 자돈들이 너무 추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폐사율이 높아져서 결국 분만사가 다시 따뜻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덴마크는 시설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이 자동 보온방이 항상 분만 틀에 있습니다. 이 자동 보온방을 살펴보면은 먼저 지붕이 덮여져 있고, 또 지붕 위에 보온등이 있으면서 보온등이 딱 지붕에 홈에 딱 맞게 들어가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들어오는 새바람까지 막고 있고요. 그리고 사진에서 보이진 않지만 바닥에는 보일러가 흘러서 바닥 난방까지 되고 있어서 이 자동 보온 공간이 3중, 4중으로 보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모돈의 온도에 맞춰서 분만사 온도를 낮추더라도 자돈들이 아주 따뜻하게 잘 돼 있는 자동 보온 공간에서 쉴 곳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덴마크에서는 자동 보온방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곧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자동 보온방 훈련을 하게 되면 자돈들이 이 자동 보온방이 내가 잘 쉴 수 있는 보금자리이고 이곳에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를 느낍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동 보온방에 있으면서 이 모돈에게 압사되는 비율도 확실히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자동 보온방의 온도를 이 자돈이 성장함에 따라서 온도를 잘 맞춰주게 되면 이유할 때까지도 자동 보온방을 쓰면서 압사의 획기적인 해결책이 되는 게 바로 이 자동 보온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동물 복지의 일환으로 군사를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고 있죠. 근데 덴마크는 이미 군사는 하고 있고 분만사에서도 이 돼지를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만 복지틀을 활용을 하고 있는 이제 농장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유럽의 이제 트렌드인데요. 근데 이 분만 복지틀은 아직 법적으로 제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했던 한 농장에서 이렇게 분만 복지틀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사 문제가 굉장히 이제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 해결책이 바로 아까 얘기 들었던 자동 보온방입니다. 이 구석에 자동 보온방을 이제 잘 해두면은 모돈이 이제 돌아다닐 때 좀 자기들이 위험할 때는 이 자동 보온방에서 쉬기 때문에 압사에 크게 증가되는 게 없고 오히려 돼지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료도 더 잘 먹고 운동하고 또 젖이 더 잘 나와서 자돈이 잘 크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사도 마찬가지로 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EU 자동차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폐사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 난방을 까고 벽 난방을 깔아서 이 자동차 온도도 보온 공간의 온도와 또 그 외 온도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하면서 점점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3시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은 돼지가 이제 알아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모동 같은 경우에 아까 보온 공간이랑 이제 시원하게 해주면서 했었고요. 이 채미 자돈들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이제 어려운 환경이 되겠죠.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근데 이 채미 자돈을 살아남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초유입니다. 덴마크에서 이 분만사 얘기를 나누면 항상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초유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덴마크는 채미 자돈이 나오더라도 도태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초유를 잘 먹고 크면은 나중에 추락까지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큰 자돈이라 하더라도 초유를 잘 먹지 못하면 다음날 되면은 이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면서 결국 도태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유를 이제 가장 잘 먹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초유를 잘 먹이기 위해 덴마크에서는 분할 포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분할 포유를 이제 실시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초유를 먹여야 되는데 그냥 이제 두면은 초유를 못 먹는 이유는 아까 전에 실산자수가 17.9도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돈이 젖은 14개에서 14마리의 자돈만이 젖을 빨 수 있고 그 3마리의 자돈은 젖을 못 빨게 됩니다. 근데 이 3마리의 자돈은 10중 8구 위축되거나 허약된 자돈일 거고 가장 초유를 필요로 하는 자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할 포유를 실시하고요. 근데 덴마크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 실시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덴마크가 분할 포유를 실시하는 타이밍은 바로 분만이 끝나고 사료를 줄 때 실시를 합니다. 먼저 사료를 주기에 앞서서 자돈들을 전부 다 아까 전에 얘기 들었던 자돈 보온 공간에 가둬둡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분만이 끝나고 나서 모돈이 사료를 먹고 이제 누울 때 압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자돈들이 다 자돈 보온 공간에 갇혀 있음으로써 압사의 가능성이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돈들도 자돈 보온 공간 따뜻한 곳에 있으면서 젖을 빨기 전에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그렇게 이제 모돈 사료를 주고 모돈이 이제 눕고 나면은 분할 포유를 실시합니다. 아까 갇혀있는 자돈 보온방에서 최소 자돈 9마리 정도를 꺼내는데 이때 2마리는 큰 자돈을 꺼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위축되거나 허약된 자돈, 그리고 또 분만 중에 가장 늦게 태어난 자돈을 먼저 젖에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이 경쟁 속에서는 젖을 먹을 수 없는 위축 자돈들이 편안하게 젖을 빨면서 초유를 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이 작기 때문에 한 20분 지나면은 다 젖을 잘 먹고 이제 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가서 뭐 다시 꺼내줄 필요도 없이 그 안에 있는 자돈을 이제 빼주기 위해 아까 전에 뭐 자돈 보온방에 가두기 위해서 설치했던 칸막이나 그런 장애물을 딱 빼주기만 하면 이 안에 자돈들이 우르르 달려 나와서 젖을 먹으면서 복내의 자돈들이 골고루 초유를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자돈 보온 공간을 이제 가두는 과정에서 이거를 자돈 보온방 훈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제가 자돈 보온방 훈련을 한다고 했죠. 이 분할 포유를 통해서 자돈 보온방 훈련을 실시하게 되고 이때 자돈들이 따뜻한 공간에 들어가면서 아, 여기가 내 보금자리다 이거를 배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돈 보온방 이제 훈련을 이 분할 포유와 동시에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분할 포유를 분만 직후뿐만 아니라 분만 후 한 2, 3일 동안 매 사료를 급여할 때마다 실시를 하면서 압사도 방지하고 이때 자돈 보온방 훈련을 계속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돈들이 이후 할 때까지도 이 자돈 보온방을 잘 활용을 하면서 압사가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분할 포유 슬라이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 분만사에 일어나는 폐사의 대부분이 이제 생후 5일령 안에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폐사 원인 탑3를 뽑자 하면은 압사랑 그리고 초유 부족으로 인한 아사 그리고 저체온증이 있습니다. 이 분할 포유 실시하는 이유 자체가 초유 부족을 해결해주기 위해이기 때문에
이 아사는 당연히 분할 포유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자동 보온방 훈련을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게 되면서 압사를 낮추고 또 따뜻한 공간에 있으면서 자돈들이 쉬면서 저체온증을 극복하게 되는 게 이 분할 포유입니다. 그래서 이 분할 포유가 한 가지 효과만 가지는 게 아니라 두세 가지의 아주 궁극적인 이제 효과를 가지면서 분만사의 시스템을 만들어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유를 보장하고 나면은 양자를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양자를 실시해서 모돈당 이 자돈 수가 14마리 이하가 되기 때문에 14마리 이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덴마크에서는 좀 특별한 양자 방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모돈당 실산자 수가 17.9두이기 때문에 이 같은 분만을 한 모돈 사이에서 아무리 양자를 해봤자 자돈이 17두 이상이 돼서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모돈을 찾아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설명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한번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덴마크 투스텝 양자 보내기가 이 분만사에서 이제 직원들이 일찍 퇴근하더라도 모돈이 잘 포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특별한 양자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배사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덴마크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밖에 교배를 할 수 없고, 이 교배 때 확실히 교배를 해야만 성적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배사에서 이제 일을 할 때 교배사 관리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은 웅돈처럼 일하는 관리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돈이 이제 한번 교배를 할 때 가장 강한 발정이 와야 되는데, 그 가장 강한 발정이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5포인트 자극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로 모돈을 이제 승가 체크를 할 때 등을 절대 먼저 누르지 않습니다. 등을 먼저 누르게 되면 모돈이 깜짝 놀라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모돈의 옆구리를 살살 문질러 주면서 이 자극을 주고요. 이 행동이 뭐냐 하면은, 저희가 웅돈이랑 모돈이랑 접합을 시켜보면은 웅돈이 모돈한테 바로 등에 올라타지 않습니다. 모돈이 웅돈 옆에 가서 웅돈이 모돈 옆에 가서 옆구리 살살 치는 걸 먼저 볼 수 있죠. 바로 그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반응이 오게 되면은 저희가 임신 진단하는 부위 쪽, 그 허벅지 부위 쪽을 잡아서 세게 치켜 밀어 올리면서 자극을 합니다. 그게 이제 웅돈이 밑에서 위로 이렇게 모돈의 몸을 치는 그 과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부분의 모돈이 이 발정이 이제 쫙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등을 만지면서 또 외부 밑을 주먹으로 이제 문질러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정이 확실히 왔고 이제 교배할 준비가 끝났다면 승가 테스트를 함으로써 이 5포인트 자극을 하게 됩니다. 이 5포인트 자극이 얼마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한 농장에서 직원들이 새로 들어오면서 이 수태율 성적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농장장이 이제 문제가 무엇인 거 보니까, 이 직원들이 5포인트 자극을 제대로 안 하고 대충 하고 있다. 그래서 직원들마다 스탑워치를 돌려가지고 이 모돈마다 1분씩 5포인트 자극을 확실하게 실시해라 해서 했더니 이제 성적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어찌 보면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덴마크에서는 그 없는 시간 속에서도 이 한 번에 완벽한 정보를 위해서 이 5포인트 자극을 정확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후 모돈이랑 이제 전부 다 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후 모돈 중에서 웅돈만 봐도 바로 꼬리를 바짝 세우면서 발정 징후를 보이는 모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미 발정이 충분히 강하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듯이 웅돈을 접촉시키고 바로 등에 올라타서 승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잔류돈이나 후보돈이나 아니면 이후 모돈 중에서도 발정이 좀 뚜렷하지 않은 모돈들은 반드시 이 5포인트 자극을 정확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 덴마크가 제한된 인력 속에서 또 제한된 시간 속에서 최고의 양돈 국가가 되기 위해 인력 관리를 굉장히 신경 썼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바탕으로 이제 아주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직원들이 숙련된 관리자로 금방 올라올 수 있었고, 또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찍 퇴근하더라도 돼지들이 잘 크고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면이 오늘 좀 여의치 않아서 좀
끝부분에 이제 집중이 잘 안 되셨을 것 같은데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은 책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또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은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